지금 지구 위에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의 불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역에 전쟁의 불꽃이 번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내부에서 천천히 폭발하고 있는 경제 위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4년째 가라앉고 있고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300%를 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조차 발표하기 민망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중동 전쟁이 만들어낸 에너지 충격의 실체부터 짚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38km밖에 안 되는 좁은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목으로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80%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로 향합니다.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선 순간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생명선이 끊긴 것입니다.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배럴당 66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가 1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두바이유는 106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배가 넘는 유가 폭등이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곧 내려가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는 그 기대를 번번이 배신해왔습니다.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유가는 5년 동안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끝나도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의 물리적 복구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무기로 삼는 전쟁은 종전 이후에도 고통이 지속됩니다. 이란의 전략이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무기를 택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막고 아시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유가를 인질로 삼아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지금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 국내 물가가 오르고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에너지 충격이 중국 경제와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전체 소비 석유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44%가 중동산입니다.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산 원유만 따지면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을 중국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이 공급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은 전략 비축유를 확대하고 원유 수입량을 늘려오며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완충 장치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유가 급등은 중국의 모든 산업 원가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이미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낮은 마진으로 버티던 중국 제조업체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미 부진한 내수 소비에 추가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위기는 중동 전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에너지 충격은 외부에서 온 변수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부 위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 만들어온 구조적 붕괴입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부동산 붕괴입니다. 부동산은 한때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25%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붕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충격입니다. 헝다그룹이 2021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충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구이 위안, 왕커 등 중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1년 18조 2천억 위안에 달했던 신규 주택 판매 규모가 2025년 8조 4천억 위안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2016년에도 70개 주요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5년치 분량의 주택 재고가 팔리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니 사람들이 집을 더 안 삽니다. 안 사니까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전형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입니다. 핵심은 집값 하락이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 집값이 5% 내려갈 때마다 약 3,500조 원 규모의 가계 자산이 증발합니다. 자산이 줄어든 가계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줄어듭니다. 경제 전체가 함께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채 디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지금 중국이 정확히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총부채, 즉 가계와 기업과 정부 부채를 합산한 규모가 국내 총생산 대비 30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으니 부채의 실질 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무서운 경제 질병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이 싸도 사람들이 빌리지 않고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 당시 일본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았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998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달러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13,000달러 수준입니다.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침체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아직 가난한 상태에서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상황이 더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중국의 부진한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처방이 동시에 필요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금껏 땅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팔면 그 수입으로 학교를 짓고 도로를 놓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땅이 안 팔립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했고 재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숨겨진 부채를 쌓아왔고 그 규모가 이미 수십조 위안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중앙정부가 이 부채를 결국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 재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경기 부양에 쓸 재정적 여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구조적인 답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한처법을 강화하면서 어떤 정보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통계를 한동안 발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외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생깁니다. 위안화가 약해지면 수입 에너지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이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 가지 엔진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동산 건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수출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졌으니 첫 번째 엔진이 꺼진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도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도로는 놓을 곳이 없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수출도 막혀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20-30% 줄었고 유럽도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내수 소비 확대뿐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가 소비 문화가 빠르게 번지고 있고 저축률은 반대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막힘을 단기 부양책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보조금을 뿌려도 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경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지금 중국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중동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또 다른 파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러시아산 원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산 원유는 해협 봉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도 중국이 사줄수록 이익이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같은 추가 파이프라인 추진 논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방 세계에는 새로운 경계심을 만들어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서방의 대중국 제재와 견제가 강화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미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기술,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중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중국은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은 자체 개발로, 시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돌리는 분리 경제권 구축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왜 일반 경기 침체와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중국인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 중산층은 저축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이 강남 아파트로 재산을 불려온 것처럼 중국인들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아파트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주요 도시 집값이 이미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6% 하락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집값이 10% 떨어지면 3억 위안짜리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위안을 그냥 잃는 것입니다. 그 손실이 수억 명의 가게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보복 소비가 아니라 방어적 저축이 유행입니다. 청년들은 필플리, 즉 평평하게 눕기라는 신조어로 과잉 노동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고 취업도 어렵다는 허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소비를 억제하고 소비 억제가 다시 경기를 시키고 경기가 식으니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심리가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 안팎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중동 에너지 충격과 중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온다면 한국 경제는 앞뒤로 협공을 받는 셈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와 생산 원가가 오르고 동시에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이중 압박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중국은 더 싼 가격에 수출 물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내수가 안 팔리니 해외에 더 싸게 팔아서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물량 공세, 즉 과잉 생산 수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맞붙을 때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할 것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격차로 중국을 앞서는 분야를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중국 위기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는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번 위기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훨씬 더 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 지역에, 제조는 한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편 과정이 끝날 때 세계 경제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부를 겨냥한 경제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유가를 2배 이상 끌어올렸고 이 충격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직선으로 전달됩니다.
역사는 전쟁 이후에도 에너지 충격이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중동 전쟁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더 깊습니다. 4년째 가라앉는 부동산, 국내 총생산 대비 300%를 넘은 총부채, 디플레이션 압력, 청년 실업, 수출 막힘, 외자 이탈, 신뢰 위기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2021년 18조 위안이었던 신규 주택 판매가 2025년 8조 4천억 위안으로 반토막 난 것이 이 위기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구조와 닮았지만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가난한 상태에서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두 위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최악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인 딜레마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함께 흔들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동 에너지 충격과 중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온다면 한국 경제는 앞뒤로 협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재편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준비된 나라와 준비되지 못한 나라의 격차는 앞으로 10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경제, 지정학, 방산 이슈를 가장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